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다음에는 교수님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바로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님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강연의 주제는요, Recent Trends and Issues in the Digital Asset Market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동국대 박선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최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경제학자고 이따가 이어질 패널 토론에서 국내 최고의 산업 그리고 법학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배경이 되는 현재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상 저한테 한 20분 정도 발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요즘 강달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장 상황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조화입니다. 그래서 헬렌 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께서 2013년 잭슨홀 미팅에서 글로벌 파이낸셜 사이클 앤 머니터리 인디펜던스라는 페이퍼에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 간의 동조화, 자본시장의 유출입, 그다음에 글로벌 자산 가격의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사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이 달러와 정확하게 역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옵스펠드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 글로벌 달러 사이클이라는 페이퍼를 통해서 이 달러 가치 자체와 이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후진국의 경제 성장률 사이에 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역의 상관관계는 1980년부터 2000년보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현재의 강달러 현상이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리세션의 어떤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타이틀 자체가 되게 재밌는데 The Hunt for the Weakest Link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모든 베어 마켓에서는 사실상 국가건 기업이건 가장 약한 곳을 타겟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97년에는 사실 태국과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그 타겟이었고, 2008년에는 아일랜드와 리만 브라더스가 그 타겟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과 크레딧 스위스가 그 타겟이 아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위키스트 링크가 사실 부동산 PF 섹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오늘 뉴스이기도 한데요. 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하나의 단면으로서 아마존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서 어제 시간으로 아마존 주가가 13%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빅테크 5개 기업의 시총이 무려 1,300조 원이나 증가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사실상 지금 글로벌 금융 경제는 굉장히 많은 프레셔가 여기저기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해야지 우리가 좀 크립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 사이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2020년 여름, 그 디파이의 썸머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가 왜 시작되는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사이클의 시작 자체는 이 코로나의 대응으로 인한 굉장히 완화적인 미국의 통화 정책으로서 크립토의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점이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달러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공급량을 제한하는 어떤 탈중앙한 화폐를 꿈꾸면서 등장하긴 했지만 이 미국의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부분이 크립토 섹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사이클, 이번 크립토 윈터는 언제 끝났냐? 이건 다른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긴축 정책을 멈출 때 다음 사이클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 2020년에 이렇게 이 크립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요 국가에서 이 크립토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 규제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크립토가 이미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아시다시피 2024년을 기준으로 미카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EU의 파이낸셜 서비스 치프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미국도 비슷하게 크립토를 레귤레이션 하는 법을 같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글로벌 단에서의 크립토의 규제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사실상 그 레귤레이터리 아비터러지라고 하는 규제 차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를 보호해달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다른 측면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달러의 지배적 위치가 그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FS 트레이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외환 보유고는 60%, 그다음에 채권과 대출 시장 무역 결제에서는 50% 이상이 모두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행정명령 보고서를 보셔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핵심에는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달러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EU의 미카와의 약간의 스탠스가 다르다는 점 좀 명심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데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엊그저께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도 이 관련된 크립토 룰에 대한 프로포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싱가포르이 크립토 헤븐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꼭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크립토가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자 단에서 거래가 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인 투자자가 이 가상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 투자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적합성 원칙을 거래소에게 테스트하게 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는 이 센텐스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upport for a digital asset ecosystem does not mean support for crypto asset speculation. 결국 이 산업과 생태계를 서포트한 정책과 이 투기를 조장한 정책은 다르다는 거죠. 즉 투기를 막는 정책이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 이 프로포절에는 고객의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고 사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많이 드렸는데 사실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9월 말에 나스닥이 기관 투자자의 크립토 커스티디를 위한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주요 전통 금융기관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크립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JP 모건에서도 그 셀시우스라고 하는 파산한 그리고 지금 SEC의 조사를 받고 있어서 어쩌면 컨트로버셜할 수 있는 한 임원을 이 디지털 에셋 레귤레이터리 폴리시 헤드로 그 임명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미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흐름은 이겁니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사이클이 기관 투자자의 크립토에 대한 참여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락, 피델리티, 나스닥,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두 기관 투자자가 크립토에 투자할 때 그 백업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게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해외는 사실상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법인의 크립토 투자라든지 금융기관의 크립토 비즈니스 진출이 아직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의 투자 수요로서 지탱이 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 이 크립토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8년 국내 파생상품 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 자체가 계약 건수로서 세계 1등을 계속 기록해 왔었는데요. 특히 2006년에는 국내 파생상품 계약 건수가 전 세계 계약 건수의 21%를 차지하고 유럽 전체의 계약 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키코 사태로 인한 투자자 신뢰 상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자본시장법 설명 의무 등 일부 개정,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투자자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투자자 수요가 감소해서 사실상 현재는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를 2020년의 크립토 시장과 대비해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베어마켓으로 진입했고, 올해 테라루나 사태가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이 거래소의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1분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량은 코인베이스에서 거의 감소하지 않는 반면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거래량은 50% 이상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리 상승기에는 위험 자산이 더 많은 가격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그 FTX 파운더는 사실상 나는 최대 100개 정도만 크립토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한 적도 있고, 그 바이낸스 CEO도 이 리스팅에 대한 레귤레이터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테라루나 사태는 국내 이 가상자산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이후에 6월 당정청 협의에 의해서 5대 원화 거래소의 자율 규제 협의체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이 자율 규제 협의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 있었는데, 유통량 증가 문제가 불거진 위맥스에 대해서 이 4개 거래소가 일제히 유의 종목을 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율 규제 협의체에서는 이 위믹스가 제출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일제히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동시에 공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크립토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루어진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와 아까 말씀드린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자율규제 협의체의 등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고, 앞으로 나올 디지털 자산 기본법까지의 인터림 기간 동안은 이 자율규제 협의체의 이런 여러 가지 시장 공정화 조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 로드맵을 이 그림 한 장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자본시장 중심의 시장과 이 은행 중심의 시장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펑저블 토큰이나 NFT나 투자 수단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을 판단했을 때
증권성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이나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할 것이고, 증권성 판단이 안 될 경우,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업비트 등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간주가 되는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향후 입법화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규율하게 되는 이 투트랙 체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행 중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급 결제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CBDC 자체는 이 글로벌 CBDC 네트워크 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규제 동향을 보면 미카건,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명령이건 모든 그런 규제 논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은행의 그런 지급수단에 대한 발행이라기보다는 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토큰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이거는 미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듯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이 조금 더 형식상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STO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상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STO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규제 당국에서는 원래도 증권이었던 것을 그냥 토큰이라는 형식으로 표창화해서 유통 발행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본시장법 이외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전 포인트를 보시고 앞으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강조하는 6개 분야를 보시면 투자자 보호, 금융 포용성, 그다음에 불법 금융의 방지, 금융 안정성, 그다음에 책임 있는 혁신, 그다음에 미국의 리더십, 이렇게 6가지 분야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에서 주최하시는 우리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만큼 책임 있는 혁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 있는 혁신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컴퍼니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100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더십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데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차원에서의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육성 정책을 위해서 R&D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다만 이 기술 진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우리가 완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점에서 이 책임 있는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금융위 권대영 위원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역사적으로 기술과 제도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진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현상은 기술이 제도를 앞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규제 공백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겪고 계시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기술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내에서 도입할 제도 자체도 이렇게 기술이 산업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어질 패널 토론에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서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님 좋은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